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존의 과제에 우리는 충실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와 그 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실천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겪으면서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은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인간의 인권, 자유, 또 국가란 무엇인가, 또 그리고 이 프랑스 대혁명이 또 이 사상적 배경이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민감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자, 프랑스 대혁명을 겪었던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자의적인 선택일까? 아니면 역사적인 결과물일까? 어떤 운명론적인 어떠한 그런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구조주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좀 잠시 말씀드렸던 실존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 구조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조주의에서 얘기하는 사회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클로드 레스트로스라고 하는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인류문학자예요. 이 사람은 미국하고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아주 자신의 나름의 연구를 체계화해서 구조주의를 완성시킨 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세기 후반에 굉장히 각광을 받은 사람이고, 실존주의자 특히 샤르트르도 프랑스 사람이죠. 샤르트르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소시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언어학. 제가 이 언어의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언어가 결국은 우리의 사고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근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페르디낭 소시르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입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기호학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언어도 하나의 기호잖아요. 그래서 그 기호의 체계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소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을 끼쳐죠. 사실 여러분, 언어도 기호고요. 언어가 아니어도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어떤 영상들, 표시들. 이게 다 기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수학 공식 같은 경우에도 기호잖아요. 그죠? 이 기호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심오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호학이라는 그 장르를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개척을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움베르토 에코 아시죠? 장미의 이름 이런 유명한 책을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얼마 전에 작고했죠. 그분도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호학자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전 세계의 언어의 모음과 자음을 연구하면서 원시 언어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호학적 체계에서 따져보면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한 곳에서 출발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이분의 주장을 인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구조주의.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 구조다. 어떠한 사회 구조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달라진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스스로의 선택, 실존, 자신의 실존에 의해서 그 행동을 결정한다. 유명한 이제 샤르트르 지난 시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문제적 그 실존주의자, 문학가로도 유명한 알베르 까뮈. 공교롭게도 이 네 사람 다 전부 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의 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를 놓고 고민해 볼 때 세상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딱 오면은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사이에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체성의 혼란도 많이 겪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놓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구조다 하게 되면 이 사회 구조, 법, 제도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인간의 행동이 개선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존주의 입장에서 얘기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존한 나 스스로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또 전부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를 우리는 바라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만드는 것은 뭐냐? 환경이다. 상황 환경이다.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이게 이제 구조주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을 줬고도 공부할 놈만 공부하고 공부 안 하면 어떤 환경을 해줘도 공부 안 하더라. 이게 실존이에요.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구조주의와 실존주의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보수주의자들은 구조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진보주의자들,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또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어떤 행동, 개인의 실존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이걸 가장 여러분 잘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 하면 비즈니스예요. 마케팅, 광고 이런 쪽이 이걸 엄청나게 아직도 몰라요? 남들은 다 그거 다 샀는데 이게 뭐예요? 구조주의죠. 그죠? 남들이 뭐라 하든 난 내 개성 이게 뭐예요? 실존주의죠.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개가 서로 대립적인 것이지만은 세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에요. 자, 이 문제를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20세기의 최대의 쟁점은 바로 이 구조주의와 실존주의의 논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오늘 그 주제를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아주 실질적인 주제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조주의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인간의 공통성에서 출발해요. 인간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누가 이제 얘기를 하냐면 레비 스트로스, 아까 얘기했던 그 문화인류학자, 민속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여러 문명들을 연구한 거예요. 동서고금의 여러 문명들을 연구했어요.
됐어요. 이제 현지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동서고금의 여러 문화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어떤 공통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명사회든 미개사회든 서로 다른 사고를 갖고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그 나름대로 그 사회, 각각의 사회에서 문명사회든 미개사회든 각각의 사회에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논리가 바로 그 각각의 사회의 나름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재밌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샤르트르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인간의 그 공통성을 얘기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인간의 그 공통성을. 그러니까 샤르트르는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샤르트르는 뭐라고 그랬죠? 인간은 뭐라고요? 인간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책임감을 갖고 그 의미를 스스로가 만들어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샤르트르는 뭐예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인간은 존재하고 싶어 존재한 게 아니라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거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지 않느냐.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부모가 이런 자식을 의도하고 낳은 건 아니지 않냐. 낳다 보니까 이런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이런 성격에, 이런 기질에, 이런 재능을 가진, 이런 좋은 점과 이런 나쁜 점을. 그걸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탄생은 무의미하다. 이게 샤르트의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막 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인간이 유의미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유의미함은 책임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무언가에 책임지고 그것에 기여할 때 그때에 비로소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다. 이게 샤르트르의 주장이라고 했죠.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했어요. 제가. 자, 그런데 이제 샤르트르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 거꾸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자, 지금 그 샤르트르는 레비트로스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실존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과거에 존재했던 문명들, 문화인류학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속학자니까 고대 문명들, 그 유물들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유추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들의 삶의 현장을 연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썼던 도구라든지, 그렇죠? 뭐 그들이 남겨놓은 어떤 그런 유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추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존주의하고는 다르죠. 실존주의는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고요? 뭐가 앞서요? 네? 실존이 앞서서 그렇죠. 실존이. 예.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실존이 앞선다는 건 존재가 앞선다는 거죠. 의미는 뭐예요? 존재 이후에 따라오는 게 실존주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고학이니 문화인류학이니 민속학은 뭐예요? 유물을 가지고 의미를 유추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의미가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사물, 그러니까 유물이라든지 무슨 도구라든지 이런 그 문화의 어떤 유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고고학적 유물이 있니?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의미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용도가 있어야 만드는 거예요. 용도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물과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도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했던 그 도구들을 가지고 인간이 추구했던 의미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의도했던 것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네, 그 인간은 그 시대를 살았던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그 시대의 사람들 사용했던 그 도구와 문화유산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물은 뭐예요? 용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용도, 그 용도가 바로 의미죠. 그 사물이 존재하는 의미잖아요. 그 용도, 그 쓰임새를 위해서. 근데 인간은 뭐예요?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사르트르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그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연구하는 방식과 인간을 연구하는 방식이 지금 잘못됐다. 샤르트르가 그걸 딱 지적을 한 겁니다. 샤르트르 답죠. 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러니까 존재가 의미에 앞선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의미를 가진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존재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 의미를 갖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하면서 그때그때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이 시대적 상황이든 문화적 상황이든 사회적 상황이든 개인적인 상황이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 놓고 그 의미를 성취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추론하고 거기에 가져 있는 각 문화권에 갖고 있는 어떤 논리, 공통점, 뭐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샤르트르 입장에서 보면은 억측이다, 논리적 비약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 레비스토로스가 이제 뭐라고 레미스토로스가 뭐라고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냐면 재미있는 반론을 또 제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상을 한번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서 어느 문명도 주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도 지금 문명화된 사회에도 주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개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건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적용되는 설명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아, 이거는 뭐야? 꿈자리가 안 좋아. 이거는 지금 네가 지금 뭘 잘못했기 때문이야. 거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네가 지금 꿈에서 그런 악몽을 꾸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곧 벌을 받게 된다는 징조니까 너 빨리 네 잘못을 깨닫고 푸닥거리를 하든지 부적을 붙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화해하든지 뭐 어떤 이런 어떤 주술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일련의 그 과정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체계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 이거죠. 네. 이러한 의미에서 미개사회는 논리적이고 신화 역시도 그런 체계가 아니겠느냐. 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그들의 삶을 설명하는 시도가 아니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그 논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과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 문명사회에서는 개념을 통해서 뭐 화학 물질을 이해하고 있지만
뭐 이걸 과학적 사고라고 할 수 있지만, 상반대로 이 미개 사회에서는 이거를 미신적이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들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어떤 현대인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논리나 그런 고대 사회, 미개 사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미신적인 어떤 방식이었다 할지라도 그들도 나름의 논리의 체계를 갖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공통점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구주주의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그 어떤 그 의미라는 것이 인간이 그러니까 그 존재하면서 어떤 그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떤 논리가 구성이 되고 과학이 구성이 되고 어떤 철학이 구성이 되고 신학이 구성이 되고 어떤 의미의 체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사회건 간에 미개한 사회건 뭐 문명 사회건 간에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 구조가 있었고 그 구조의 틀 안에서 인간들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샤르트르의 어떤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레비스트로스가 이제 얘기했던 것은 반대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문명화되기 이전에 이미 인간의 어떤 그 사고 속에는 어떤 이 사람이 표현하기를 그 좀 재밌는 표현을 좀 했는데 야생의 사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야생의 사고라는 것이 우리가 뭐 그 어감이 주고 있는 막 이렇게 막 그 뭐 야만적이고 뭐 이렇게 거칠고 자연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어 있는 어떤 사고,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비스트로스는 이제 샤르트르의 실존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너무 서구 문명을 우월하게 보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서구의 입장에서 볼 때 미개한 사회라고 하면 비서구 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레비스트로스는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이 서구의 사고가 일종의 인간의 그 원시 인류의 사고의 재배종, 개량형이고, 오히려 그 야생 상태에 그 있던 그대로 서양의 사고 이전에 인간의 본연의 어떤 그러한 야생의 상태의 그 사고의 구조의 틀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왜? 어느 사회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잉카 문명이든 북아프리카 그 인디언 문명이든 또 몽골의 문명이든 이렇게 보면은 어떤 공통점들이 있어요. 문명의 공통점들. 그리고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 내용에 보면은 그 유사한 어떤 논리적 구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신화의 유사성이라든지, 그 종교의 원시 종교의 유사성이라든지, 뭐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렇게 보면은 아주 굉장히 유사한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것은 뭔가 그 사회가 그 사회적 구조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전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구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인류사의 문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었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게 무슨 얘기인지? 네.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죠. 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언어학자가 등장합니다. 소시르가 등장합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 제네바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주로 국적은 프랑스였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지질 기상학자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언어학자가 됐다고 하죠. 자, 지금 소시르가 지금 여기 이제 이 논쟁에 끼어들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논쟁은, 언어가 현실 세계를 분절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좀 어려운 얘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언어가 현실 세계를 분절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언어는 자의적이잖아요.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언어는요, 여러분, 어떤 언어를 쓴다 하더라도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뭐죠? 뭐든지 맘마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애는 그냥 옹알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소리를. 의미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모는 어머, 얘가 지금 아빠라고 그랬네. 얘가 엄마라고 그랬네. 밥 달라고 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자의적이지만 듣는 사람도 자의적이에요. 미술 사조에도 그런 게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작가도 자의적이고 보는 사람도 자의적이고, 그냥 자의적이게 그냥 내버려 두는 사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방하고 나비, 무엇이 나방이고 무엇이 나비냐? 이걸 놓고 우리가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나방이야, 이게 나비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에게는요, 나방이나 나비나 다 빠뿅입니다. 그들의 인식의 세계에서는요, 나비하고 나비는 같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걸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곤충학자들에 의하면 나비나 나방이나 다 같은 생물입니다. 같은 나비예요. 한 종이에요. 학설명으로 빠뿅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나비와 나방을 놓고 이게 나비야, 이게 나방이야 구분 짓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적어도 한국인들에겐 나비와 나방은 달라요. 이게 나방이야, 이게 나비야. 이걸 놓고 논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소시르가 얘기한 언어가 현실 세계를 분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 문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를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쓰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현실 세계를 분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부부싸움이 언어를 가지고 현실 세계를 분절시키는 겁니다. 유식하게 얘기하면. 그게 그 얘기인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싸워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언어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바로 언어가 현실 세계를 분절시키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이의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언어학에서. 차이의 체계예요. 차이의 체계. 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차이의 체계. 그러니까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에. 그 차이를 조장하고 구성하는 체계. 그게 바로 언어. 인간의 사고라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샤르트르하고 레비스트로스가 지금 논쟁하고 있는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류 공통의 구조가 있는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것이 차이의 체계로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언어로서 현실 세계를 분절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좋은 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소비류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는 답이 없는 논쟁을 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차이인데 사실은 그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 차이가 끼치는 영향이 크질 않아요. 근데 그 차이를 차이로 인식하고 그 다른 언어의 그 자의적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 차이를 놓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도 하고, 예. 이념적 대립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 소시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식은 우리는 그래요. 어떤 개념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고 어떤 이해가 있고 그 이해와 또 다른 이해, 그 두 가지 이해의 차이,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를 우리가 그 이해를 구분시켜 놓은 것도 우리가 구분시켜 놓았었거든요. 나비와 나방으로 우리가 구분해 놓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의미 없는 차별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차이라는 거예요. 인종 차별이니 남녀 차별이니, 그죠? 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니, 그런 차이의 그 문제들은 다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차이를 구성하고 차이의 체계, 그 차이를 구성하고 그 차이를 설정하고 차이를 주장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도 하고 뭐 갈등도 하고 대립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비하고 나방의 차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조장하는 게 뭐냐?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이 언어학자는. 언어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뭐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차이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소시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이 언어는 누가 규정해요? 우리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회 구조가 만드는 거죠. 그 사회가 만드는 거예요. 그 사회가 사용하는 언어, 사회가 구성하고 사회가 그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회적 구조 안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행동을 정하는 것은 소시르에 의한 언어고, 그런데 그 언어를 규정하는 것은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 구조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엄청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시겠다면 제 설명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연인끼리 대화를 하는데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밥을 먹을까 아니면 영화를 볼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서 주제는 데이트 장소예요. 그죠? 밥을 먹을까 영화를 볼까. 그러니까 우리 식당을 갈까 아니면 영화를 갈까 이 얘기잖아요. 이 주제는 데이트 장소예요.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는 그럼 영화부터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지금? 네. 영화부터 볼까? 지금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남자는 자,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 갈까? 식당 가서 밥 먹을까? 영화 볼까? 그러니까 오늘은 밥 먹는 걸로 데이트 할까? 응?
영화 보는 거로 할까?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는 뭐예요? 영화부터 볼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뭐죠? 뭐예요? 여자는 둘 다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어느 장소를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자는 뭐예요? 뭘 먼저 하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왜 다를까요? 언어의 체계가 다르니까. 그죠? 네?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 논리가 다른 거예요. 남자들 세계의 언어의 체계와 여자들 세계의 언어의 체계가 달라요. 언어의 체계가 다르다는 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데이트할 때는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다 넘어가지만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게 하나하나가 나중에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대화가 하나도 안 돼. 그쵸? 난 지금 이걸 묻고 있는데 엉뚱한 걸 대답하고 있어. 그냥 각자의 언어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것도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비와 나방의 차이에 불과한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건 뭐냐?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그가 속해 있는 남자의 세계, 여자의 세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회적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다 알아들어. 남자들은 다 알아들어.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요, 여러분, 여자들 남자들한테 가서 얘기해봐야 답이 없잖아요. 그죠? 여자들끼리 같이 얘기할 때 어떻게 돼요? 아, 그러게 말이야. 네 남편도 그러니 우리 남편도 그래. 막 그래요. 또 남자들끼리 얘기하잖아요. 당신도 그래? 막 이러면서 나도 모르겠어. 어쩌라는 거야 이거? 뭐 이러면서 남자들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 거 말해. 결론만 말해. 근데 여자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다 들어줘야 돼요, 사실. 그 과정. 그럼 결론을 안 내려줘도 어떻게 돼요? 만족해요.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는데도 힘들어요. 아는데도. 자, 이렇게 언어학자가 딱 등장하니까 이번엔 누가 다 등장해야 될까요? 그 언어학자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유명한 알베르 까뮤. 까뮤는 뭐예요? 언어를 사용하는 뭐예요? 문학가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까뮤는 노벨 문학상을 또 거절했죠? 예. 그러니까 이 까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시르의 이러한 생각은 너무 단면적인 것이 같다. 단면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언어학자로서 그런 모든 그 어떤 말하자면 그 차이의 체계,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라든지 논리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 그러니까 그 단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꼭 모든 어떤 그런 그 갈등이 언어적 갈등, 어떤 생각의 갈등, 이런 갈등이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비롯되겠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제 까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오히려 동서고금을 망망하고 문명사회가 미개사회는 굉장히 무력하고 부조리하다. 부조리하고 까뮤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네. 까뮤의 소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논리적이지가 않다. 인간의 사회는 그렇게 논리적이지가 않다. 이게 문학가답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어학은 논리적으로 구성되고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구조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논리적이지가 않다. 굉장히 부조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력하다. 여러분 까뮤의 그 소설 가운데서 그 시시퍼스의 신화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리스 신화의 그 시시퍼스가
형벌을 받잖아요. 신에게 벌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굴려서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 딱 올라가면 다시 그 바위는 어떻게 해요? 아래로 굴러 떨어져요. 그럼 끝없이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 신의 형벌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시시푸스의 신화의 그 시시푸스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라고 이제 까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도 몰라. 근데 끊임없이 그걸 반복을 해. 그만큼 인간은 뭐예요? 그렇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조리함이 반복되는 것이 그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주의라는 것, 또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것, 논리주의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학자들이 그 주장하는 하나의 학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부조리다. 그게 까뮤의 작품에 그게 아주 그대로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쭉 했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 다 읽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누군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각자가 또 다르겠죠, 답은.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까뮤의 말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잖아요. 개인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가정사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그 사회에서, 미국이라는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그 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개혁적인 사건이죠. 미국이라는 사회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미국이 그 인류 사회에서 역사 속에서 근대사회에서 차지해왔던 위치가 있었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가 있었어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걸 넘나들어요, 지금. 그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 충격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걸 놓고 지금 미국이 지금 굉장한 지금, 지금 재미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논쟁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도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 미국이라는 사회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트럼프라는 괴물을 우리는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하면, 아니다! 저는 저 개인의 아주 기인의 저 아주 괴짜다 저거. 저건 개인의 돌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죠, 여기서 얘기하고. 실존이냐, 부존이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제가 구조주의하고 실존주의와 논쟁을 이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논쟁이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를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더 재미있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같은 실존주의자인 샤르트르하고 까뮤하고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이 더 재밌어요. 같은 실존주의자가 하는 논쟁인데,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샤르트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인생에는 어떤 인생 그 자체는 뭐예요? 주어진 의미가 없다. 인간은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났다. 주어진 의미 없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태어났고 존재했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 그 의미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 또 어떤 그 무언가에 내가 책임감을 다함으로써 그 의미가 발생하게 되고, 그 의미가 참된 자유다. 이게 샤르트르잖아요. 그죠? 근데 까뮈는요 좀 달라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까뮈는 아까 시시포스의 그 신화 얘기했잖아요. 까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미 없이 태어났지만은 그 의미를, 책임성 있는 그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샤르트르가 얘기하는 실존주의인데, 까뮈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났어. 그리고 인간의 삶 자체도 뭐예요? 부조리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와요. 여러분 까뮈의 작품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이야. 그냥 살아. 가장 프랑스인다운 작품. 그게 인생이야. 부조리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운명에 순응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할 수 없어. 인생 자체가 의미 없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온갖 부조리가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냥 살아. 그게 인간의 삶이야. 그래서 까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저주받은 존재라고 했어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형벌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굴 책임져? 이게 까뮈예요. 네. 네? 나 하나 살기도 벅차는데 누가 누구를 책임져? 누가 누구를 책임진다면 이런 부조리함이 있을 수나 있어? 샤르트르가 하는 얘기는 다 완전히 헛소리야. 이게 까뮈의 얘기예요. 이것도 여러분 참 재밌는 논쟁이죠. 있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샤르트르 선생, 당신 말대로 인간의 삶이 그런 것이고, 책임성에 의해서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게 되고, 그런 의미를 얻었을 때 우리는 진정 자유하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지금?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누가 누구를 책임져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내가 살아간다는 그 생존 그 자체가, 그게 의미입니다. 인간의. 이게 까뮈의 얘기예요.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허무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까뮈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요, 이렇게 막 그 제임스 딘 같아요. 꼭 이렇게 분위기가. 그리고 꼭 담배를 피고 있고 막 기세우고 막 그렇게 막 번뇌하는 눈빛, 그렇죠? 뭔가 세상을 막 다 산 사람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까뮈는 또 요절하잖아요, 또 그죠? 그렇습니다. 샤르트르는 이제 무병장수를 했는데 까뮈는 요절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여러분 까뮈의 페스트라는 작품 읽어보셨어요? 페스트? 네,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페스트가 10세월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파누르라고 하는 사제가 있어요. 이 사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페스트가 신이 인간을 위해 마련한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련을 줬고, 인간의 어떤 자성과 회개를 통해서 자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시련, 허락된 시련이에요. 또 이 시련을 극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류는 더욱 높은 역사의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 페스트에 등장하는 파누르라고 하는 사제가 얘기해요. 이게 이제 샤르트르가 얘기하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제가 사람들을 설득해요. 용기를 주고, 여러분 서로 도웁시다. 응? 병자들을 돌봅시다.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합시다.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은 베르나르라고 하는 의사예요.
이 베르나르 리우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입장은 왜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 패스트로 막 죽어가고 막 그 병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 실제적인 현실적 고통을 외면한 채 인류의 미래를 얘기하고 진보를 이야기하는 그 판으로 사제의 행위가 오히려 무책임한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지금 그 패스트라는 소설에 나오고요. 그게 그 갈등 구조거든요. 그 소설의 기본.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샤르트르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제 파누르가 하고 있는 일이고 나는 바로 그 의사 베르나르 리우의 입장이다 이거죠. 뭐 지금 뭐 이 시련을 통해서 뭐 인류의 미래가 어떻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역사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고 뭐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봐야 지금 당장 고통받고 죽어가고 저 있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는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이야기지. 그쵸?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도 이렇게 달라요. 실존주의 틀 안에서. 저는 이 까뮤와 샤르트르의 말하자면은 논쟁이 이 진보주의 안에 있는 그거하고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진보주의 안에서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를 개선시켜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또 한쪽에서 뭐예요?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의 현실에 그 아픔에 동참하자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사뭇 달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논쟁도 굉장히 격렬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진보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 샤르트르적이셨을까요? 아니면 까무적이셨을까요? 까무적이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까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단적인 모습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그거였지. 십자가의 죽음이 뭐 어떤 의미인지는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이 져야 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 거기서 그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서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실존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실존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어서 너무 좋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레니 라박사박다니. 이거 실존적인 외침 아니에요? 까무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까뮤가 문학적 어떤 그런 실존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의 그 실존주의가 오히려 더 실존에 가까운 실존주의가 아닌가. 샤르트르의 어떤 실존주의는 약간 계몽적 실존주의인 것 같고, 이 까뮤의 실존주의는 진짜 현실 속에서의 실존주의. 그래서 그 까뮤의 작품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아픕니다. 되게 아픔을 느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막 그 떨림이 있어요. 그가 간 시대도 이미 오래됐지만, 그 왜냐하면 바로 어떤 낭만적 실존주의, 계몽적 실존주의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실존주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의미를 앞선다는 그 이야기에 있어서는 샤르트르가 한 얘기지만 샤르트르보다 더 샤르트르적인, 좀 말이 좀 어감이 있지만 샤르트르보다 더 샤르트르적인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그 말에 누구보다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 까미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 인생은 부조리해, 삶이 그래, 그 현실을 그냥 살아. 이 산다는 것이 뭐냐면 할 수 없어서 체념하고 산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부스가 그 바위를 중단해도 되는데 그게 형벌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바위를 계속 올려서 산꼭대기에 올려놨는데 올려놓자마자 떨어지잖아요.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내려가서 그걸 또 올려요. 그 바보 병신, 저 멍청이, 왜 저런 짓을 해? 중단하지. 보다 건설적인 일을 하지. 그런데 샤르트르는 그래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바위를 불러 올리는 그 시시푸스가,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을 향하여서, 인간이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떤 논리와 병직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그것이 실존적인 저항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다. 그리고 까미는 바로 그러한 저항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완전 이제 민초적인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얘기에 더 우리는, 마음이 가요. 참, 이 까뮤라는 이 작가는, 이 사람은 굉장히 참, 제가 볼 때 너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학자들이 이제 까뮤의 얘기는 너무 뜬구름 잡은 얘기였다. 문학적 얘기다. 근데 사실은 문학적인 얘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이념과 철학의 사상이 담지 못하는 것을 문학적 이해와 문학적 담론으로서 이것을 훨씬 더 넓혀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하고, 이제, 한번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그 주요한, 주장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이제 구조주의자, 사회인류학자, 민속학자, 개인의 주체성보다는 환경 또는 사회 시스템이 인간의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선행되어서 인간의 행동은 그러한 사회 구조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언어학자 소시르는 언어학에서 볼 때 그 언어 자체가 사회 구조에 의해서 나온 사회 구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유산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사회 구조의 통제를 받는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소시르. 이 두 사람이 이제 구조주의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실존한 그 사람 자체가 그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것이 샤르트르. 구조나 논리나 아니다. 인간은 부조리한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 선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까미는요, 사실은 자살도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절망해서 하는 게 자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있잖아요, 말하자면 자결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저항이잖아요. 이것도 이준열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위험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 행동이라고, 그 행동을 결정하는 그 자유가 개인에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이념, 구조주의와 실존주의, 그리고 네 사람의 주요 주장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뭘까요? 우리가 배워온 것은 어떻게 배워왔죠? 사실은 우리도 여러분 구조주의적인 틀 안에서 배워왔어요. 그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교인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그렇게 해왔어. 마땅히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기독교라는 어떤 이런 그 제도적 종교의 구조 속에서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죠? 그런 틀에서 본다면 구조주의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조주의자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가장 전형적인 구조주의였던 유대교에 저항하셨던 분이에요. 그쵸?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정말 실존주의의 원조요. 실존주의의 완성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실존주의를 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존주의의 그 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샤르트르처럼 어떤 혁명적 또 계몽적 어떤 실존주의자였는가? 아니면 까미처럼 저항하는 실존주의자였는가? 인류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 동참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까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샤르트르는 말하자면 개혁가였던 거예요. 개혁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책임적 자유를 추구하면서 사회를 개혁시키자. 의미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죽을 때는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가야 된다. 그 의미라는 것은 책임적 자유. 이 까미는 다르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샤르트르와 같은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까미와 같은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상적이지 몰라도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그 구조가 원하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고 또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을 잘 썼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조금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바꿨어요.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다. 네. 적절하게 샤르트르하고 까미를 섞었죠? 네. 저는 항상 이렇게 타협을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건 뭐예요? 구조주의예요.
그죠, 여러분? 구조주의예요. 어떤 구조를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그 구조가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구조를 선택한 그 선택이 잘못됐다. 선택이 잘못되면 결과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구조주의예요.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구조주의자예요. 근데 선택은 그렇게 했지만 그 선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런 엄마 아빠가 되고 그런 남편 아내가 되고 그런 사회인이 됩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 목사님, 이건 너무 기독교인으로서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행복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죠? 야, 너 나 좀 기쁘게 해봐. 이게 부모가 할 일 아니잖아요, 그죠? 간혹 그런 부모가 없지 않아 있긴 있더라고요. 당연히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아니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